예, 저희 이제 이렇게 보면 그 철도 종사자에 대한 그 공황장애 이런 그 얘기가 올 상반기부터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그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공황장애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섭외를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강의해 주실 분은 허은정 원장님으로 국내 최초로 신경정신과 질환을 한의학으로 접근하여 치료하고 계시는 한원 한방 신경정신과 한의원 원장님이십니다. 허은정 원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인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원 원장 허은정입니다. 지난 2년간 매주 2회 이상 KTX를 애용해온 승객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철도 안전에 관한 사건, 사고를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었던 게 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원이라고 들어보셨으니까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한의학에도 전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신경정신과, 한방내과, 한방재활의학과 등의 7개 분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한방신경정신과를 전공하여 신경정신과를 주로 다루는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철도 안전과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 직후라서 좀 많이 졸리실 것 같은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직장인이라면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우울증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2007년과 2010년에 우울증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변화된 상황, 직무 불안정성의 증가, 무한 경쟁 사고 시대로의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강도가 심화되면서 우울증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직무에 관련된 우울증의 원인은 환경적 요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에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때 연일 야근이 이어지고 성과가 보여지지 않으면 위기에 빠지고 조금 윗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해고 위기에 처하고 직장 동료들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환경적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직무 스트레스를 업무상 요구사항인 근로자의 능력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그 요구와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라고 정의하였는데요. 직장인 우울증에 걸리면 일에 대한 흥미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의욕조차 상실할 우려가 큽니다. 이런 직장인 우울증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철도 안전 관련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철도 안전정보 포탈에서 찾아본 자료인데요. 저는 이걸 찾으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철도 관련해서 이렇게 사고의 종류가 많고 이게 빈도가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 원인들을 보시면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직군보다 실제로 저런 원인 때문에 사망사고나 아니면 큰 상해사고로 이어지는 사건, 사고를 자주 접하실 수 있다고 이제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 관련 종사자분들은 항상 불안에 노출되게 됩니다. 불안은 경고 신호로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반응인데요.
우리가 수렵 생활을 할 때 멀리서 호랑이가 다가오는데 호랑이를 보고서도 아주 느긋합니다. 오거나 말거나 호랑이는 날 그냥 보고 지나치겠지 하면 먼저 먹혀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유전자에 아주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불안이란 위협이나 갈등 상황에서 각성과 예민을 촉진해서 효율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인간의 발전에 아주 도움이 되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병적 불안은 불안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오히려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되는 경우입니다.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저를 2방 물었습니다. 점점 부풀어 오르고 너무 간지러워요. 저는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모기가 날 물어서 내 피를 먹어서 잠을 잘 수가 없네. 내가 잠을 지금 못 자면 내일 출근을 못하겠지. 내일 출근을 못하면 환자를 어떻게 보지? 환자를 못 보면 한의원이 잘 안 되나? 난 어떡하지? 하면서 밤을 새면서 잠을 못 잘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병적 불안입니다. 정상이 아니죠. 밑에 보시면 공포는 이미 알려진 외부의 분명한 위협에 대한 반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안은 막연합니다. 실체가 없어요. 공포 같은 경우에 올해는 태풍이 큰 게 3개 나왔죠. 볼라벤이 올라오고 있다고 뉴스에서 계속. 그러면 우리는 아파트도 X자로 막아야 되고 밖에 못 나갈 수 있으니까 라면도 사다 내야 되고, 막상 이제 태풍이 와서 태풍이 막 지나가고 있으면 태풍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있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무서워 하지만 지나갈 거야 하지만 무서운데 그 무서운 반응이 공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이 나타내는 반응 보시겠습니다. 불안 반응은요, 우리 몸이 긴장돼서 이제 나타나는 반응과 직결이 되는데 fight or flight 반응입니다.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반응.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머릿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싸울 것이냐 아니면 도망갈 것이냐. 이게 이제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거는 이런 식이죠. 제가 정말 싫어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저 상사 진짜 생각만 해도 밥맛이 뚝 떨어지고 내가 저 사람만 아니면 회사를 정말 즐겁게 다닐 것 같은데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지? 이 사람이 제가 퇴근하기 전에 일거리를 던져줬어요. 내일 아침까지 해서 책상에 올려두게. 내일 아침이 됐습니다. 당연히 못했죠. 상사를 계속 피해 다니기만 했는데 점심시간 직전에 복도 끝에서 딱 마주칩니다. 저쪽 끝에서 그 상사가 걸어오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1초에 100만 개의 가지수가 막 떠오르죠. 어떡하지? 가서 굽신굽신 해야 되나? 아닌가? 지금 당장 돌아서 가야 되나? 머릿속으로 막 돌아가고 있는 사이에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이 이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급격하게 나타나는 반응인데요. 우선 눈이 크게 떠집니다. 동공산대니까 눈 구멍이 커지는 건 아니고 눈에 조리개가 이제 벌어지는 거겠죠. 빈맥, 심장이 너무너무 빨리 뛰고 심계항진으로 인해서 심장이 목구멍으로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fight or flight 반응이기 때문에 팔,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야 돼서 당 대사가 증가합니다. 빨리빨리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당연히 위장 운동은 감퇴하죠. 지금 머리랑 팔다리만 쓸모가 있지 다른 장기는 쓸모가 없어요. 지금 거기로 갈 피가 모자릅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이 가빠지고 혈압이 상승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온몸에 진땀이 나고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화장실도 자주 가고 설사도 나고 어떤 때는 변비가 오기도 하고 소화는 계속 안 되고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이런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파지겠죠. 불안과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프로세싱한 것인데요. 반드시 이 순서로 일어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철도 사고라든가 다른 재해에 의해서 늘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되면 불안장애, 공황장애, 공포증, 강박장애 등이 일어나는데요. 불안장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상적 불안이 아니라 병적 불안이 계속 생기면서 늘 불안한 겁니다. 공황장애의 경우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이제 대략적인 개념은 아실 텐데요. 어떠한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숨도 못 쉬겠고 당장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공포증 같은 경우에 요즘에 왜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죠. 난 조류공포증이야. 난 연필심 공포증인데 난 고소공포증이야. 넌 폐쇄공포증이니? 이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특정한 어떤 분에게는 이게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것 같은 공포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공포증이고요. 강박장애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 신체형 장애와 해리장애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신체형 장애 같은 경우 쉽게 생각하시면 화병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5, 60대 정도에 이제 화병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불안이나 우울감 이런 게 오래되게 되면 몸도 아픕니다. 아까 그 앞서 보셨던 불안에 관한 신체적 반응이 계속 오랜 기간 쌓였다고 보시면 몸이 성한이가 없겠죠. 그래서 소화장애도 오고 두통,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해리장애는 이제 말이 생소한데요. 그 기억상실증이 해리장애입니다. 우리가 큰 충격을 먹으면 기억상실증에 걸려요.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자아가, 내 마음이 견디다 못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는 다 놔버린 거예요. 해리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은 편안해집니다. 다 잊어버렸으니까. 주변 사람들은 미치죠. 이제 드라마 아내에서 남편이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원래 가족이 있었다는 거를 잊어버리고 또 가서 새로운 여자분을 만나서 또 새 가정을 꾸리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안장애 중에서 공황 및 공포, 강박장애,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철도 안전과 관련해서 이런 질환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황장애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공황장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원인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제가 귀신을 보거나 교통사고가 나는 걸 앞에서 봤다 그러면 깜짝 놀라고 가슴이 두근두근 떨려요. 이거는 정말 정상적인 건데요. 공황장애는 이유가 없이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공포에 대한 공포인 거예요. 맨 처음에 이 공황 발작이 왜 나타나는지 본인이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 증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대부분 10분 이내에 악화돼서 10분에서 20분간 지속되는데, 극도의 공포감, 죽음과 파국이 올 것 같은 불안, 호흡곤란, 빈맥, 심계항진, 흉부통증, 현기증, 바람.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정말 죽을 것 같겠죠. 옆에 있는 분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는데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증상이 소실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너 뭐야, 꾀병이야? 쟤 왜 저렇게 예민해?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사실 본인은 정말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이유 없이. 만약에 이런 분들을 주변에서 보게 돼서 당장 응급실에 가기 전에 처치를 해야 된다고 하시면 가장 알아줄 것이 이제 과호흡에 대한 대비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왜 젊은 여자들이 충격을 먹으면 막 하다가 얼굴이 막 빨개지기도 하고 하얘지기도 하고 난리가 나죠. 이게 천식과 감별을 해야 되는데요. 어깨를 흔들어서 너 천식 있니? 라고 먼저 물어보시고 이 처치는 하셔야 됩니다. 천식 환자면 지금 하는 처치가 죽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공황 발작이 왔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과호흡인데요. 우리는 이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게 되는데, 너무 숨이 가빠지다 보니까 산소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산소가 너무 많아도 우리 몸에서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비닐봉투는 약간 위험하고요. 종이봉투가 좋습니다. 그걸로 입에 이렇게 막아두시고 요 안에서만 숨을 쉬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공기만 들이마시기 때문에 과산소증에는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 너무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오늘 여기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공황 발작이 일어나서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고 숨을 못 쉬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강의 의뢰가 들어와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회피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 염려 증상이 나타납니다. 한 번 죽을 뻔했기 때문에 내 몸에 관심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까지 생기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이 좀 마르고 목이 좀 텁텁해요. 난 어제 양치도 하고 자꾸 물도 충분히 마셨는데 왜 입이 텁텁하지? 라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합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관찰을 해요. 난 어제 아침보다 훨씬 더 입이 텁텁한 것 같아. 난 죽을 병에 걸린 것이 분명해.
그리고 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를 받기 시작하시거든요. 이게 건강 염려 증상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정보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특정 증후군이 생깁니다. 저희가 암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제가 암에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면 제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정보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건강염려 증상이 조금씩은 갖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쓸데없이 돈을 지출하게 된다던가 하루 종일 이 생활에 집착하게 된다면 그거는 병적인 증상이니까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 불안이 뭐냐면요.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공황 발작을 일으키기 전에 가슴 여기 부분이 살짝 답답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 어디서든 여기에 살짝 답답한 증상이 또 생기면 또 오는구나, 또 공황 발작이 오는구나 해서 얘기 불안 때문에 공황 발작이 야기되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요. 공황 장애는 여기 감별하시는 거 보시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신체적 원인이 있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공황장애와 함께 광장공포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경규, 그 코미디언 이경규, 그리고 탤런트 차태현 이런 분들이 이제 요 광장공포증, 공황장애가 있었다 고백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많은 분들이 이제 단어를 접하시게 됐습니다. 광장공포증 같은 경우에 광장에 나가면 공포가 생길 것 같죠. 근데 요거는 이름이 약간 좀 본래의 뜻과 다릅니다.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 많거나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에 있을 때 내가 여차하면 사고가 나면 빠져나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해서 생긴 게 광장공포증입니다. 기차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왜냐면 제가 서울에서 부산행 KTX를 탔는데 중간에 천안, 대전, 동대구밖에 안 내리게 되면 그 사이사이에 일이 생기면 저는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공포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광장공포증 환자의 3분의 2가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런 나갈 수 없는 상황에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게 광장공포증을 동반한 공황장애 환자입니다. 이제 철도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환자군인데요. 광장공포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충격적인 경험으로 시작됩니다. 앞서서 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근원적으로 분리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아이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기가 돌 전후로 해서 엄마의 껌딱지가 되죠. 엄마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눈앞에 있으면 잘 놀고 엄마가 자기 뒤에 서 있거나 문 밖으로 나가버리면 굉장히 불안해요. 이게 엄마가 날 버리면 어떡하지? 엄마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분리불안인데요. 이런 분리불안이 어른이 돼서도 생기게 되면 이제 충격적인 경험과 맞물려서 이제 원인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랑 버스를 탔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쪽, 저는 이쪽에 버스를 탔습니다. 그 다음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막 타서 만원 버스가 됐어요. 제 시야에서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한 20분 동안쯤 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숨도 못 쉬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윽고 내리고 엄마가 저쪽 반대편에 그대로 앉아있는 거를 봤을 때 그 안도가 하지만 제가 한동안 그 다음부터 버스를 혼자 못 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게 분리불안과 연계된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이 충격적인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전쟁이나 이제 자연재해, 교통사고, 비행기 사고, 철도 사고 같은 이제 큰 사건 사고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증상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도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거나 사람이 많은 거리나 상점, 밀폐된 공간 또는 도중에 내리기 힘든 운송수단을 피하게 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누군가,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치료는 이제 한의원에서는 이제 약물요법과 치료치료, 상담요법으로 이루어지고요. 이제 한의원이든 의원이든 기본적인 이제 이론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약과 침, 뜸 뭐 이런 게 이제 다른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비정상적인 불안을 가라앉히고 이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있으니까 잘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특정 공포증 보시겠는데요. 제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불안과 관련된 이 질환에 대해서 쭉 대략적인 개념과 원인, 예후를 설명드릴 건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거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고가 터지면 너무 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승객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스트레스, 불안감 때문에 이런 질환에 이완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봐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특정 공포증은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두려움을 갖고 이를 항상 회피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비둘기를 무서워하면 비둘기가 저 멀리에 있으면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가장 빠르지만 저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공포증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원인에 보시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공포라는 것이 유전자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협하는 특정한 자극에 대해서 공포 반응을 더 쉽게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보면 귀엽지만 호랑이를 보면 무서워요. 호랑이에 대해서 무서운 거는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험한 존재에 대해서는 더 쉽게 학습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공포를 유발하는 무조건 자극과 반복적으로 짝지어 제시되면 공포 반응이 유발됩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예전에 심리학에서 한 유명한 실험 중에 어린 아이와 토끼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토끼를 보여주고 토끼를 쓰다듬게 합니다. 애들은 이제 동물을 좋아하죠. 그래서 토끼를 막 쓰다듬고 있는데 뒤에서 쿵! 하고 큰 소리를 내요. 그럼 아이가 깜짝 놀랍니다.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토끼를 보여줍니다. 아이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토끼를 쓰다듬으러 가요. 토끼를 쓰다듬으면 또 쾅 소리를 내요. 이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 토끼는 위험한 것이 아닌데 공포를 유발하는 큰 소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이가 토끼만 쳐다봐도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 실험은 이제 실험 이후에 굉장히 학계에 많은 질타를 받게 된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동치료, 체계적인 둔감법, 그러니까 비둘기가 널 해치지 않아. 비둘기는 발로 차면 돼. 발로 차면 안 되겠지만 비둘기가 와서 날 쪼아서 죽이지 않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둘기 100마리까지는 아니겠지만 비둘기와 함께 생활을 하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노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범불안장애. 이름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이게 범자가 아우를 범자겠죠. 다 불안합니다. 세상 만사 너무 불안해요. 지금 이런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요. 여러 가지 일상사에 대한 지나친 불안, 근심이 6개월 이상 지속됩니다. 사실 요 맨 앞에 한 줄만 보면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범불안장애죠. 학생부터 노인까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대한 거는 지나친 불안이기 때문에 이 불안 때문에 일상생활이 마비가 될 정도이면 범불안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범불안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제 다른 불안장애나 우울증이랑 같이 발병되는 경우가 많고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공황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강박장애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철도 안전과 관련된 분이시라면 약간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왜냐면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사고로 터지면 끝이잖아요.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이제 그게 안전 지침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요. 강박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을 너무 강박적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단상이 너무 더러워 보여요. 잡기 싫은데 어쩌다 이렇게 스쳤거든요. 그럼 제가 손을 닦습니다. 다시 뒤돌아서요. 조금 덜 닦인 것 같아. 가서 또 손을 닦습니다. 뒤돌아서요. 좀 덜 닦인 것 같아. 근데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조금 정상적인 게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닦고 싶어. 가서 또 닦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닦으면서도 괜찮을 거야. 하고 또 뒤돌아섭니다. 이제 차 키를 가지고 차에 운전하러 가는데 안 될 것 같아. 이 손을 가지고 차를 타서 운전을 하면
내 차도 다 오염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또 손을 씻으러 갑니다. 이 강박장애의 특징은 본인이 이 행위나 생각이 불필요하고 전혀 쓸모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부분 손 씻기, 숫자 확인하기, 갈 때 보도블록 중에 빨간색만 밟아야 되고 흰색은 안 밟아야 돼, 이런 걸로도 나타나고요. 이제 강박적인 사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한 가지 생각에 성과나 성적 이런 거에 집착을 한다든가, 아니면 성적인 행동, 돈을 모으는 행동 이런 거에 너무 과하게 집착하게 되면 강박장애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오랫동안 불안에 노출되게 되고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야 되는 집단에 이렇게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강박장애 성향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생활을 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나는 이걸 정말 고쳐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강박장애 같은 경우에는 평생 유병률이 3에서 5% 정도로 대부분 비교적 흔한 정신질환 중에 하나고 사실 잘 낫지 않는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강박장애에 해당되는 분들은 조금 긴 시간의 여유를 두고 대부분 한 6개월에서 3년까지 생각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제가 찾는 데까지 찾았는데 이제 철도 안전 종사자에 관한 자료는 없었고요. 소방관에 대한 자료는 있었습니다. PTSD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원인은 한번 보시면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는 위협적 사건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했을 때, 통상적인 상황에서 겪을 수 없는 위험이라 함은 전쟁, 자연재해, 교통사고도 정말 한 2중 추돌, 3중 추돌인데 앞에서 눈앞에 사람이 날아가는 걸 봤다든가, 철도 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차가 탈선해서 대규모로 이제 사상자가 발생했다던가 하면 이제 그런 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상황의 사회적 환경, 피해자의 성격 경향과 생물학적 취약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닥쳤다고 모든 사람이 다 PTSD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성격 경향, 그러니까 평소에 불안에 너무 떨었거나 우울 경향이 있거나 직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죽음이나 죽음의 위협을 느낀 사건, 심한 부상,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위협을 경험 혹은 목격한 사람들이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원인을 읽어보시면 다른 직군에 비해서 철도 안전 종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원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아시겠죠. 증상 보시겠습니다. 위협적인 사건의 재경험 및 유사 상황에 대한 회피. 한번 큰 사건을 겪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전쟁터에 있었어요. 그러면 어느 날 공습이 일어나서 총소리가 나서 사람이 많이 죽는 거를 눈앞에서 목격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총소리가 나는 영화조차 보지 않습니다. 드라마도 안 보고요. 그래서 그 유사 상황에 대한 회피를 하지만 꿈속이나 눈을 떠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생각납니다. 총소리가 귀에서 울리고요. 잠을 자면 눈앞에서 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떠오릅니다. 외계에 대한 무관심 및 자율신경계 증상 혹은 인지장애. 그래서 항상 그 사건이 일어났던 거에 집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건이 아닌 다른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집니다. 지금 당장 죽을 뻔한 일이 생겼는데 다른 게 눈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게 금방 없어지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자율신경계 증상은 아까 그 라푼젤 그림에서 봤던 불안이 나타내는 신체적인 증상을 보셨죠? 그 증상이 계속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증상이 1개월 이상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게 한 달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괴롭겠죠. 이게 사건 경험 후 4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이 이틀에서 4일 정도만 지속되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되고요. 이제 소수의 사람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됩니다. 미국에서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소방관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PTSD에 이완된 확률이 높다고 발표가 됐고요. 그냥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평생 PTSD에 이완될 가능성이 1에서 3% 정도였는데 이제 그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은 20%까지 그 비율이 올라갔었습니다. 가벼운 경우는 조기 발견해서 약물 및 정신치료를 통해 업무에 조기 복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조기 복귀인데요. 너는 큰일을 겪었으니까 한 3달 푹 쉬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쉬고 빨리 일상생활을 복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지금 아무 일이 없이 잘 살 수 있어 라는 걸 본인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심해서 저런 막 공포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이제 입원 치료까지 하면서 이제 재활요법을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PTS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 상황, 사건 상황에 노출됐다고 해서 100% 이 병에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특히 철도 안전 관련한 이런 분야에서는 특히 더 필요한 교육이고요. 그래서 외상 사건에 노출되었다고 해도 모두 PTSD가 발병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의 종류, 노출된 정도에 따라서 발병률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큰 사건, 사고일 경우,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사건인 경우, 그리고 똑같은 비슷한 유사한 사건을 더 겪은 사람인 경우에 발병률이 더 높아지지만 완벽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사회적 지지,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 직장 동료의 지지, 내가 속해 있는 조직사회의 지지. 그래서 사건에 노출되는 본연의 직무보다 오히려 직장 혹은 조직 내에서 받는 다양한 스트레스가 더 큰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만약에 사망 사건이 그 사고가 너무 커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본인도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든데 그 경직되어 있는 대부분 이런 사고와 맞닿아 있는 조직들은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직 문화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면 죄책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론 책임을 져야 하지만 책임을 지는 이면에 그래도 인간적으로 감싸줄 수 있는 책임을 제대로 질 수 있게 만들어질 수 있는 조직 내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뭐 군대라든가 소방서 이런 곳은 이런 분위기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더 PTSD의 발병률을 더 높이게 된다는 연구 조사도 있었습니다.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의사소통 문제, 조직의 문화. 이제 저는 이제 직접 이제 철도 조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추만 가능하지만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세 단어만 들어도 어떤 문화이신지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무 형태가 충분한 휴식을 보상하지 못할 때 다발합니다. 24시간 풀근무했는데 12시간 당직실에서 자고 또 24시간 풀근무하고 24시간 오프했다가 또 24시간 풀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 달 근무한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정상인들도 조금 맹해지는 상태를 이제 어려운 말로 인지장애라고 하는데요. 그런 상태가 왔다가 만약에 사고를 겪게 되면 PTSD에 더 많이 노출이 되겠죠. 관리 방안은 사전 훈련에 의한 외상 사건에 대한 반응 조절, 그런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자꾸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최고 관리자부터 맨 마지막에 있는 수행자까지 누구나 빨리빨리 할 수 있게 늘 체득화되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명상이나
그 조직 차원의 휴식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을 이제 하는 게 좋고요. 심리적 어려움을 표현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라고 주변 동료나 상사에게 털어놓는다는 사실은 나는 이만큼 실력이 없고 나약하고 자기관리가 안 돼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이 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인식을 바꾸고 나는 걔가 무섭지 않지만 너는 걔가 무섭구나 라는 거는 누구나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조직에 속해 있더라도 이 사람은 이게 별로 어렵지 않지만 나는 어렵네? 반대로 나는 이게 정말 쉬운데 저 사람은 저걸 어려워하네? 라는 다양성을 존중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한의원에서 왔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내용을 잠깐 눈도장만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인데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노희사비공 해서 노여움, 기쁨, 생각, 슬픔, 공포 이제 기초적으로 5가지의 이제 마음을 5가지로 구분해서 이거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정신을 바라보고 정신과 질환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면 희노애락, 비오공 해서 이제 그거 7개로 이제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장육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한의원에서 정신과 질환을 본다면 좀 생소하시겠지만 이제 상담요법을 할 때 이제 이러한 감정들이 역동적으로 반응한다고 보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상담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한약 치료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각자의 감정들이 해당되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